그 물레는 만지면 죽는 것이었다. 청송유의 중앙물레. 그것은 30년 전 이 도요의 후계자였던 천재 소년 박시우가 실종되며 봉인된 박명장에 멈춰버린 시간이었다. 주인 박도준 명장은 그곳에 아들의 영혼을 가뒀고 그 누구든 그 그림자만 밟아도 살점이 뜯겨나갈 듯 분노했다. 오늘 그 무덤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서우진이라는 초라한 이름의 자벽부로.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제 무덤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청송유에 아무도 없었다. 버스 엔진이 꺼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함께 멎은 듯했다. 서우진은 도망치고 있었다. 그가 가진 전부였던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채 그는 종점이라는 팻말 앞에 섰다. 청송유? 산속 깊은 곳, 낡은 현판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자신을 짓누르던 무력감으로부터 가장 먼 곳. 그것이 우진이 이곳을 택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를 맞이한 것은 갤러리를 관리하는 박소연이었다. 그녀는 우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류를 확인했다. 서우진 씨 맞으시죠? 이력서가 좀 특이하네요. 경력 사항이 전혀 없어서. 네, 주방 자벽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뭐든 합니다. 소연은 그의 공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도요는 거대했다. 거대한 가마 2개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작업실과 살림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를 반긴 것은 흙냄새였다. 이상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도 가슴 깊은 곳이 아릿하게 울렸다. 주방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30년간 이곳의 살림을 맡아온 최 여사였다. 인자한 미소였지만 우진을 뜯어보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이고, 훤칠하네. 근데 이런 험한 일 해본 적 없는 손 같은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손이 참 곱네. 우진은 괜히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그의 일은 단순했다. 식자재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것.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우진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청송유의 주인 박도준 명장과 마주쳤다. 새벽녘 흙반죽이 담긴 수레를 끌고 작업실을 지나던 참이었다. 작업실 안에서 불쑥 튀어나온 박 명장이 우진의 앞을 막아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불꽃이 이글거리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 위압감에 우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자네가 새로 온 잡부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왜 기웃거려 주방 일이나 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흙 수레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흐, 박 명장은 우진의 손을 매섭게 쏘아봤다. 도시의 삶에 지친 가늘고 흰 손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자네 같은 손으로 흙을 만지려 들지 마. 흙은 거짓말을 안 해 만지는 놈이 거짓말을 하지. 흙 근처에 놀신도 말게. 썩 비켜. 차가운 목소리였다. 우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수레를 끌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 명장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라서가 아니었다. 작업실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것 때문이었다. 그는 홀린 듯이 살림채를 빠져나왔다. 밤의 작업실은 고요했다. 낮에 그 뜨겁던 열기는 식어 있었지만 여전히 흙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진은 작업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곳엔 다른 물레들과 떨어진 채 거대한 천으로 덮여 봉인된 중앙 물레가 있었다. 마치 제단처럼 홀로 고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작업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 명장이 말한 흙 근처의 중심이 바로 저기인 것만 같았다.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먼지 쌓인 천에 손끝이 닿으려는 순간. 왜일까? 처음 보는 물건인데,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청송유의 공기에는 쇠냄새, 아니 살기가 감돌았다. 박도준 명장은 작업실 한가운데 그 봉인된 중앙 물레 앞에 서 있었다. 그는 20년간 아침마다 그랬듯 멈춰버린 아들의 시간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20년간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먼지 쌓인 덮개천. 그 천의 한쪽 귀퉁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먼지가 쓸려나간 자국이었다. 누군가 감히 이곳을 건드렸다. 아들의 무덤을 더럽혔다. 그 순간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서우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작업실 쪽에서 들려온 것은 고함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박살나는 소리였다. 그것은 어젯밤 박 명장이 VVIP 손님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구웠던 찻잔들이었다. 하지만 찻잔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성역을 침범한 자를 향한 경고이자 분노의 배출이었다. 최 여사가 사색이 되어 주방을 뛰쳐나갔다. 어느 놈이야? 명장님, 명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침부터 찻잔이 마음에 안 드셔서. 찻잔 따위가 아니야. 어느 놈이 감히 저 물레를 건드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멈췄다. 알아챘다. 어젯밤 그가 손끝을 댔던 그 순간을 우진은 숨도 쉬지 못했다. 박 명장의 분노는 삽시간에 도요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는 모든 직원을 작업실 마당에 집합시켰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줄의 맨 끝에 섰다. 어젯밤 이 작업실에 들어온 놈이 누구야? 죽여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박 명장의 붉게 충혈된 눈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낯선 얼굴, 서우진에게 시선이 멎었다. 그는 어젯밤에 그 곱던 손을 떠올렸다. 자네인가? 네, 어젯밤 여길 기웃거린 게 자네냐고 물었다. 우진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최 여사가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명장님, 진정하세요. 우진 씨는 어제 저랑 계속 주방에 있었습니다. 설거지 마치고 바로 숙소로 갔고요. 명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끔 산짐승이 들어와서 뒤지고 가는 거요. 고양이나 뭐 그런 놈들이 그랬겠죠. 사람이 그랬을 리가요. 최 여사의 침착한 목소리에 박 명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우진을 노려보던 시선을 거두고 봉인된 물레를 향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다. 다 썩 꺼져. 사람들이 흩어지고 우진은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돌아왔다. 최 여사가 그런 우진의 어깨를 툭 쳤다. 놀랐지? 영장님이 저 물레에 관해서는 좀 예민하셔. 아니, 미쳐 계시지. 다시 저쪽으론 가지도 말았어. 네,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최 여사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최 여사는 그런 우진의 뒷모습을 아주 잠깐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우진은 최 여사의 지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폐기장으로 향했다. 아직도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우진은 발길을 멈췄다. 음식물 폐기장 바로 옆 흙 폐기장. 실패한 도자기 조각과 버려진 흙덩어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박 명장의 살기 어린 경고가 떠올랐지만 그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날 것 그대로의 흙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그의 미친 듯한 심장박동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흙더미로 다가갔다. 차가운 흙 한 줌을 집어들었다. 아침에 그 살기를 떠올리며 그는 흙을 내던져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손이 멋대로 움직였다. 흙을 누르고 접고 다시 치대는 배운 적 없는 동작들이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주무름이 아니었다. 흙 속의 공기를 빼내고 흙의 입자를 고르게 펴는 전문 도예가들의 꼬막 밀기 수련법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에 우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박소연이었다. 우진은 화들짝 놀라 흙덩어리를 등 뒤로 감췄다. 그게 소연 씨. 할아버지께서 흙 근처엔 얼씬도 말라고 하셨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버려진 흙이라 저도 모르게. 소연은 그런 그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이 우진이 떨어뜨린 흙덩어리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흙덩어리는 완벽하게 반죽되어 있었다. 초보 자벽부가 폐기장에서 몇 번 주물러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간 흙만 만진 장인의 손길 같았다. 그거 우진 씨가 한 거 맞아요? 네. 그냥. 죄송합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버릴 흙이니까 주방 일이나 마저 보세요. 우진은 굳은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홀로 남은 소연은 우진이 떨어뜨린 흙덩어리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직 우진의 온기가 남아있는 흙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기묘함을 느꼈다. 자벽부라기엔 방금 전 흙을 쥐고 있던 그의 눈빛과 손놀림이 너무나도 낯설고 또 동시에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날 이후 청송료의 두 여자는 서우진이라는 이방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기대를 품고 다른 한 사람은 공포를 느끼며 박소연은 갤러리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제 폐기장에서 만져본 그 흙덩어리의 감촉이 잊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치대어진 흙, 차벽부 서우진. 두 개의 어울리지 않는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할아버지 박도준이 작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뭘 그렇게 넋놓고 봐. 손님 맞이 준비나 제대로 해. 할아버지 혹시 흙 반죽하는 거 말이에요. 꼬막 밀기. 그거 배우기 많이 어렵죠. 어렵고 자시고가 어딨어. 뼈를 깎는 거지. 내 삼촌 놈은 그걸 7살에 끝냈어. 흙을 가지고 놀았지. 그 놈은. 또 삼촌 얘기였다. 30년 전 실종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삼촌. 박시우의 그림자가 이 도요 전체를 덮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주방 쪽으로 향했다. 마침 서우진이 장작을 한 알을 안고 아궁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우진은 묵묵히 장작을 쌓았다. 마지막 장작을 내려놓은 그 순간 그는 흙먼지로 더러워진 손을 마주쳤다. 아주 빠르고 건조하게 2번. 그리고는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차례로 툭툭 털어냈다. 박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시우 놈은 웃긴 버릇이 있었지. 흙 좀 만졌다 하면 손바닥을 딱 마주치고는 애늙은이처럼 어깨를 툭툭 털어냈다니까. 꼭 자기가 뭐 대단한 장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소연은 숨을 삼켰다. 똑같았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흉내내던 그 실종된 아들의 버릇. 그 버릇을 보육원 출신의 자벽부 서우진이 하고 있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완벽한 흙반죽, 그리고 지금 이 버릇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한편 주방의 최 여사 역시 서우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우진 씨 어제는 많이 놀랐지? 영장님이 워낙 불같으셔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진 씨는 어디서 태어났어? 가족들은 다 도시에 계신가? 가족 없습니다. 어머 미안해라. 내가 괜한 걸 물었네. 괜찮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보육원이 어디쯤인데?
글쎄요, 하도 오래돼서 그냥 도시 외곽에 있던 작은 곳이었어요. 우진의 이야기를 들은 최 여사는 황급히 몸을 돌려 창고로 들어갔다. 선반을 붙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다시 주방의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손이 고운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가 30년 전 버렸던 과거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러 온 심판자처럼 보였다. 시우야, 박시우. 서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많이 뜬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숙소 침대가 아닌 살을 애는 폭풍우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잠든 채로 이곳까지 걸어왔다. 거친 빗줄기가 그의 얇은 잠옷을 때렸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작업실 문이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덜컹거리고 있었다. 시우야. 귓가에 낯선 이름이 울렸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돌아가야 했다. 박명장의 살기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발은 쇠사슬에 묶인 듯 작업실 문 앞으로 끌려갔다. 그가 문을 열었다. 밤의 작업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곳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가마와 물레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우진은 그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중앙 물레 앞에 섰다. 박도준 명장의 분노가 서려있던 30년 된 무덤 앞에 가야 해. 머릿속은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귓가에는 꿈속의 빗소리와 함께 낮에 보았던 자신의 그 기이한 버릇이 겹쳐졌다. 나는 누구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봉인된 천을 향해 손을 뻗었다. 30년 묵은 먼지가 폭풍에 흩날렸다. 천이 벗겨지고 중앙 물레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 하나 없이 마치 어제 닦아놓은 것처럼 매끄러운 표면. 30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물레였다. 우진은 홀린 듯 의자에 앉았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에 묻혔다. 이상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편안해졌다.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그의 시선이 옆에 놓인 박명장이 쓰려던 최상급 흙 반죽통에 닿았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망설임 없이 흙 한 덩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퍽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물레 한가운데 흙을 내리꽂았다. 배운 적 없는 동작이었다. 그의 발이 물레를 찼다. 고요하고 막힘없는 회전. 우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흙을 감쌌다. 머릿속은 텅 비었지만 손은 30년의 기억을 모두 되찾은 듯 움직였다. 흙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찻잔도 접시도 아니었다. 둥근 어깨, 잘록한 허리, 그리고 다시 풍만하게 벌어지는 아랫단.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것은 청송료의 혼이자 박도준 명장조차 아들을 잃은 뒤로는 다시는 완벽하게 빚어내지 못했던 전설 속의 그 항아리 형태였다. 한편 이 폭풍우 속에 잠 못 이루는 이가 셋이나 더 있었다. 박소연은 갤러리 사무실에서 7살 입소라는 글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최 여사는 30년 전 빗속의 기억에 갇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리고 박도준 명장. 그는 술병을 들고 작업실로 향하고 있었다. 아들의 망령이 이 빗속을 헤매고 있을까봐 무덤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데 그가 작업실 입구에 섰을 때 그는 들었다. 그는 충격에 들고 있던 술병을 놓쳤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불가능한 소리를, 30년간 멈춰있던 아들의 중앙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를.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리고 보았다. 번갯빛 속에서 금기된 물레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리고 물레 위에서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태어나고 있는 아들의 항아리를. 박도준의 눈에는 그 자벽부 서우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뒷모습은 비에 젖어 흙을 만지던 7살 시우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다. 시우야.
그 목소리에 우진은 꿈에서 깨어났다. 손이 멈췄다. 물레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던 항아리가 힘을 잃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우진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잿빛이 된 박도준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박도준 명장의 심장에 꽂혔다. 그의 눈앞에는 넋이 나간 차벽부 서우진이, 그리고 그 발밑에는 30년 전 아들 시우의 혼이 깃들었다가 다시 흙더미로 돌아간 그 항아리의 자네가 있었다. 박도준의 잿빛 얼굴이 서서히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아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신성한 솜씨를 흉내낸 더러운 사기꾼을. 네, 이놈이 감히! 그는 우진의 멱살을 움켜쥐고 작업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끔찍한 기적을, 이 모순을, 3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이 악몽을 지워버리기 위한 발악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우진에게 달려들었다. 누구냐? 넌 누구야? 어느 놈이 시켜서 내 아들을 모욕한 게냐? 아닙니다. 몰라요. 저는 시우, 그게 우진이 방금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을 공포에 질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순간 박도준의 눈이 뒤집혔다. 감히 그 이름을 내 놈의 더러운 입에 올려! 이 악마 같은 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우진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왜 물레를 돌렸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꿈에서 깨어나 보니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순수한 공포와 혼란, 그것이 박명장의 주먹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박명장의 시선이 우진이 내동댕이 쳐진 곳 바로 옆 무너진 흙더미에 닿았다. 항아리는 무너졌지만 그 바닥, 굽을 깎기 직전의 그 마무리와 무너진 단면이 보여주는 흙벽의 두께는 정확했다. 아들 시우가 7살 때 기적처럼 빚어냈던 그 완벽한 두께. 그것은 흉내낸다고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가락 끝에 각인된 기억이었다. 이 손놀림은 넌 이걸 어디서? 할아버지! 술병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를 듣고 박소연이 작업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우진의 보육원 퇴소 확인서가 젖은 채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지옥도였다. 폭풍우가 쏟아져 들어오는 작업실, 금기된 물레 위에 처참하게 무너진 흙더미, 그리고 흙탕물 바닥에 쓰러진 채 공포에 떠는 서우진과 그런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넋이 나간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무슨... 저놈이 시우의 물레를! 소연의 시선이 물레 위의 흙더미에 닿았다. 툭, 툭. 낮에 보았던 그 기괴한 버릇이 손에 쥔 서류에 7살 입소라는 글자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답을 완성시켰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99%의 확신이 되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저놈은 시우가 아니야! 시우를 모욕하는 악귀야! 하지만 박도준은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악마 같은 놈! 박명장은 우진을 빗속으로 질질 끌고 가 내동댕이 쳤다. 우진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찢어진 잠옷 바람으로 폭풍우 속으로 밀려났다. 작업실 문이 닫혔다. 박도준은 아들의 물레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무너진 흙더미를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다. 어쩌면 정말 아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희망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이 뒤엉킨 광기 어린 오열이었다. 소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결심했다. 지금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우진의 숙소인 작은 별채로 달려갔다. 우진은 그곳에 없었다. 아마도 이 폭풍우 속에 쫓겨나 헛간이나 아궁이 근처에 숨어 있으리라. 소연은 우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반격이었다. 30년간 가족을 짓눌러온 비극에 대한 반격.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우진의 방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빛, 그 위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올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서우진 아니, 어쩌면 시우 삼촌. 그녀는 봉지를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박도준 명장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 여사는 쫓겨난 우진이 돌아오지 않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불안해했다. 그때 박소연이 갤러리 차에 시동을 걸었다. 최 여사님, 저 시내 좀 다녀올게요. 갤러리 급한 볼일이 생겨서. 이 아침에 네, 빨리 다녀올게요. 소연은 차를 몰아 산길을 내려갔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봉지와 비교 대조군으로 쓸 할아버지의 칫솔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었다.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30년 묵은 망령의 정체가 밝혀질 시간이었다. 차 안. 박소연은 차 안에서 봉투를 든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사흘. 지옥 같던 사흘이 지났다. 그녀는 차마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울고 있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기시감과 소름 끼치던 버릇이 그저 잔인한 우연이라면?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봉투를 찢어발겼다. 종이가 젖은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의 눈이 종이 위를 미친 듯이 훑었다. 숫자와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검체 박도준과 검체 서우진은 부부 자즈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99%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움켜쥐고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악마가 아니었다. 망령도 아니었다. 돌아온 것이었다. 정말로 삼촌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먼저 창고로 향했다. 폭풍 우 치던 밤 이후 열병을 앓으며 숨어있던 우진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일어나요. 할아버지께 가야 해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가야 해요. 당신이 서우진 씨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냈으니까. 소연은 우진을 부축해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술병과 흙더미 속에서 넋이 나간 박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앞귀를 보듯 우진을 노려봤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해! 할아버지, 제발 이거 먼저 보세요. 소연이 그들 사이에 젖은 검사 결과지를 던졌다. 종이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박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99.99%라는 숫자에 멎었다. 박도준의 손이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동자가 악마를 보던 눈에서 아들을 보는 눈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우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차벽부 서우진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자신이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7살의 모습으로 기억 속에 박제되었던 아들. 박시우. 박도준이 흙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우진의 다리를 붙잡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통곡했다. 시우야. 내 아들 시우야. 내가 널. 우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부르던 그 낯선 이름, 자신을 이끌던 그 흙냄새, 자신의 손이 기억하던 그 몸짓, 그 모든 것이 이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30년 묵은 그리움이었음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 30년 만의 재회. 박도준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작업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최 여사였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밥상을 들고 오다가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버렸던 그 아이가 박도준의 품에 안겨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밥상이 떨어졌다. 그녀는 흙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 여사,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한 참모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한에 사로잡힌 악귀의 얼굴이었다. 내가 버렸어요. 30년 전에 그 아이를 빗속에 버렸단 말입니다. 작업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복수였어요. 영장님. 아니, 박도준! 최 여사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참도요, 기억나? 당신 때문에 몰락한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최 여사는 라이벌 도예 가문 삼도요의 딸이었다. 박도준의 명성에 밀려 가문이 몰락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당신의 대를 끊어버리고 싶었어. 당신의 천재 아들, 당신의 모든 것. 그녀는 신분을 속이고 청송료의 참모로 들어왔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 7살 시우를 유괴해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 보육원 앞에 버렸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청송료로 돌아왔다. 박도준의 고통을, 그 아들의 빈자리를 30년간 곁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 했던 것이다. 매일이 지옥이었어. 당신이 시우를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와? 내가 왜 돌아와? 내 30년 속죄를, 내 지옥을 망가뜨리려고. 박도준과 박시우 그리고 박소연 세 사람은 3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잔인한 고백으로 인해 다시 한번 지옥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최 여사의 광기 어린 고백. 그 끔찍한 절규가 30년 만에 재회한 부자 사이를 쐐기처럼 파고들었다. 박도준은 아들 박시우를 부축해 안은 팔을 풀지 못했다. 그 팔이, 아들을 껴안은 그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한쪽은 30년 만에 되찾은 핏줄의 온기, 다른 한쪽은 그 핏줄을 훔쳐간 원수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살이. 그의 시선이 아들의 얼굴에서 천천히 흙바닥에 무너져 내린 최 여사에게로 향했다. 30년간 한솥밥을 먹던 가족, 30년간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던 참모. 이제 그녀는 악마였다. 내 년이! 박도준이 아들을 떼어놓고 일어서려는 순간 시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시우, 아니, 서우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겨우 알게 된 순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범인이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그 참모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에 무너진 최 여사를 향해 물었다. 진짜 당신이 그랬어? 그래. 내가 그랬어. 나도 30년 동안 매일 지옥이었어. 네, 지우! 박도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탈을 쓴 무언가를 경멸하는 목소리였다. 내 년이 감히 지옥을 입에 올려! 내가 속죄! 30년간 내 곁에서 내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내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너의 뒤틀린 복수였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복수였지만 나중엔 정말. 닥쳐라! 박도준이 아들을 소연에게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최 여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작업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내년에 그 속죄 노름은 법 앞에서 해라! 영장님, 내가 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난 널 용서할 자격도 이유도 없어! 넌 내 아들의 30년을 훔쳤고 내 인생의 30년을 짓밟았다! 박도준이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최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흙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경찰이 산속도요에 도착했을 때 최 여사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3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의 무게가 마침내 수갑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채워지는 것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마저 지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박시우를 바라보았다. 시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내가 내 아비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미안하다, 시우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경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청송유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 30년의 고통을 만들어낸 원흉이 그렇게 떠났다. 작업실 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박도준, 박시우, 박소연.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지만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었다.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갔다. 박도준이 천천히 아들의 무덤이었던 그 중앙물레로 걸어갔다. 그리고 지난밤 시우가 빚다 무너뜨린 그 흙의 잔해를 경외심이 담긴 손길로 쓸어 모았다. 그는 시우를 돌아보았다. 시우야, 네, 아버지. 아직 서우진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흙덩어리를 물레 위에 다시 올렸다. 괜찮다, 내가 알려주마. 아니, 내 손이 기억하고 있다. 박도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손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덮었다. 두 사람의 손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의 흙을 감쌌다.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흙이 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날 저녁 최 여사가 사라진 주방은 싸늘했다. 소연이 서툴게 찬물을 끓였다. 세 사람은 30년간 최 여사가 밥을 차리던 그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삼촌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우진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그게 편합니다. 박도준은 말없이 찻잔만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다. 자신의 앞에 앉은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았다. 지옥은 끝났다. 잔인했던 속죄도 길었던 그리움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중앙물레 30년간 아들의 무덤이었던 그 금기의 제단은 마침내 제 주인을 되찾았다. 그 앞에 박시우가 앉아 있었다. 1년 전 도시의 삶에 지쳐 도망쳤던 서우진의 가늘고 흰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손은 흙먼지와 굳은 살이 박힌 거칠지만 단단한 도공의 손이 되어 있었다. 박도준 명장이 팔짱을 낀 채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망령이 아른거리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함께 흙을 빚는 굳건한 후계자이자 되찾은 아들의 현재가 있을 뿐이었다. 시우의 손끝에서 매끄러운 항아리가 솟아올랐다. 30년 전 아버지를 놀라게 했던 천재의 솜씨에 30년간 서우진으로 살며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흙은 더욱 깊고 단단한 형태로 빚어지고 있었다. 허리가 조금 굵다. 시우야, 아들의 작품에 대한 명장의 첫 번째 평가였다. 시우가 물레를 멈추지 않은 채 피식 웃었다. 아버지의 흙보다 조금 더 품이 넓은 놈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세월을 삼켰으니까요. 아들의 농담에 박도준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30년간 닫혀있던 작업실의 공기를 환하게 데웠다. 그래, 세월이 흙을 빚듯 흙도 너를 빚었겠지. 최 여사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흙이 모든 것을 품듯 그 잔인했던 과거 또한 그들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때 박소연이 찻쟁반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나란히 앉아 흙을 논하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두 분, 이제 좀 쉬시죠. 갤러리에 손님들 오셨어요. 손님, 오늘은 예약 없지 않았나? 예약 손님이 아니고요. 박시우 작가님 작품 보려고 먼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난번 전시회 때 보고 완전히 반하셨다네요. 서우진 자벽부가 만든 흙덩이라고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세상 참.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어서 가요, 작가님. 흙 묻은 작업복 그대로가 제일 멋있으니까. 세 사람이 작업실을 나섰다. 볕이 좋았다. 시우는 1년 전 자신을 경멸하던 아버지의 어깨에 자연스레 팔을 둘렀다. 박도준도 그런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툭, 툭. 시우가 흙먼지 묻은 손을 마주치고는 자신의 어깨를 털어냈다. 30년 전 사라졌던 그 버릇. 이제는 망령의 버릇이 아닌 청송유를 이어갈 주인의 당당한 몸짓이었다. 저편의 거대한 장작가마에서는 며칠 뒤 불을 뗄 준비가 한창이었다. 청송유에는 다시 따뜻한 일상이 돌아왔다. 흙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30년의 그리움도, 잔인했던 복수의 상처도,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손길도. 가마 안에서 그 모든 기억을 품은 흙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뜨겁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